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동전선 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노동전선 정치강좌 제19강, 네, 25년도에는 두 번째 강의고요. 마르크스의 생태학을 주제로 해서 제 천연호 교육위원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교육위원 천연옥입니다. 제목이 마르코스의 생태학인데요. 이거는 마르코스의 자료에 나오듯이 마르코스의 생태학이라는 책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책은 존 벨라미 포스트가 2000년에 쓴 책으로서 2016년에 김민정 항정교가 옮긴 것이고요. 책의 구성은 옹기니 서문, 그 다음에 서문, 서론, 1장 유물론적 자연관, 2장 진정한 지상의 문제, 3장 성직자 자연주의자, 4장 유물론적 역사관, 5장 자연과 사회의 물질대사, 6장 우리의 견해를 위한 자연사적 토대, 그리고 후기, 요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의 분량이 많고 내용도 어렵고 방대해서 하루 만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약해 보기로 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문에서 1장, 2장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3, 4, 5장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6장과 후기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먼저 옹기니 서문에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마르크스가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생태학적 논의에 관한 발전사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마르크스 이후에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자연에 관한 탐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나아가서 이 책은 마르크스의 사상에 입각한 생태학적 견해를 체계화하고 책을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물론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모색하는 그런 책입니다. 존 벨라미 포스트가 서문에서 얘기하기를 애초에 책 제목을 마르크스와 생태학 이렇게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보고 책을 쓰려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탐구를 해보니 마르크스와 생태학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생태학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종종 반생태학적 사상가로 규정되어 왔고, 마르크스 저작의 많은 지점들에서 깊이 있는 생태학적 깨달음을 어, 보여주는데 또 불구하고 종종 반생태학적 사상가로 규정되어 왔다고 합니다. 존 벨라미 포스트가 1994년에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포스트도 여전히 마르크스의 생태학적인 통찰들이 그의 사유 안에서 다소 이차적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제 포스트가 마르크스 사유의 중심에 생태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르크스의 세계관이 매우 생태학적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생태학이 체계적이라는 점, 이러한 생태학적 전망이 그의 유물론에서 나왔다는 점을 결론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 그는 이제 처음부터 발생을 변정법적으로 재고찰하는 게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철학사와 지성사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연구 과정 속에서 이제 존 벨라미 포스트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마르크스는 멜드스주의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독일의 위대한 농화학자 유스트 폰 리비히의 저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했고 그 와중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물질대사의 균열이라는 중심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태아에 관한 역사적 논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고 토양의 태아는 제2차 농업혁명과 관련하여 19세기 중반에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마르크스가 생태학 논의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지점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5장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해명하려고 시도한 복잡한 지성사 그리고 겉보기엔 서로 떨어져 있는 고대 철학과 근대 철학이라는 영역을 향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포스트에게 재능 있는 대화 상대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존 메이였다라고 하고요. 폴 버켓이라는 분이 마르크스와 자연이라는 자연 정록 정망이라는 책을 1999년에 썼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책에서 제시된 분석을 보완하는 책이 마르크스의 생태학인 것이죠. 만약 때때로 마르크스의 생태학이 지닌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이 충분히 전개하는 데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요 폴 버켓의 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책은 서문 다음에 바로 1장이 시작되는데 이 책은 서문과 1장 사이에 서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론에서 이 책 전체의 논지를 쭉 개괄을 하는데요. 책의 논지는 생태학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매우 간단한 전제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작은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를 거치면서 유물론과 과학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강조점은 유물론과 과학 양자의 발전이 어떻게 생태학적 사유 방식을 촉진했느냐 하는 점인데요. 책의 전반적인 논의는 19세기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유물론자인 다윈과 마르크스의 저작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요.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어, 혁명적 생태학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책이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화사의 벼덕을 현재 우리가 생태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번역하는 것과 연결시켰고요. 어, 존 벨라미 포스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유의 핵심은 당시 존재하던 유물론 및 자유에 관한 에피쿠로스 전통을 발전시키고 변경시킨 방식에 있고요. 이 전통은 상당수의 근대과적, 생태학적 사유가 등장하는데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서론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다음 방식으로 명료화할 건데 일단은 유물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대 생태학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사회 생태학의 위기라는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유물론을 보면은요. 사물의 본성에 관한 이론인 유물론은 그리스 철학의 출현과 함께 등장했고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유물론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기원과 발전이 자연과 물질에 다시 말해서 사유에 앞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질적 실제 수준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영국의 과학 철학자 로이 바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 철학적 유물론을 존재론적 유물론, 인신론적 유물론, 실천적 유물론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가는 주로 실천적 유물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에 대한 마르크스의 고유의 접근법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저작에서 상당한 정도로 영감을 받았는데 마르크스는 헤겔과 조우하면서 더 큰 자극을 받습니다. 유물론 학설은 이미 1830년대 초반 포이에르 바하를 시작으로 상당수의 청년 해결학파 사이에서 등장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베이컨, 홉스, 로크, 휴움, 프랑스의 라메트리, 디드로, 홀바우와 같은 사상가들에게 떠밀려 갔는데 이 사상가들의 유물론에 존재하는 공통적 토대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주의는 무엇보다 반목적론적 관점을 지지했습니다. 여기에서 목적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목적론은 어떤 거냐 하면 신이 세계를 창조하면서 그 피조물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는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생겨났다. 이런 게 목적론인 거죠. 목적론, 목적론적 해석에 반대한 이러한 유물론은 인간의 인식론 중 감각론 및 경험론 모두와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었고요.
그러므로 유물론과 감각론은 대개 관념론과 유심론의 반대편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역사가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과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유물론이 현대 유물론으로 오는 과정에서 주요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또 조금씩 살펴보는데 칸트의 불가지론, 헤겔의 관념론과 변정법, 그다음에 포이에르바의 관조적 유물론, 에피쿠로스의 추상적 관조적 유물론을 거쳐서 마르크스가 실천적 유물론을 정리를 한다. 실천적 유물론 그것이 결국은 역사적 유물론으로 정리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생태학은 어, 마르크스는 생태학에 관심이 없었다고 매도해온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고 수십 년간의 논쟁을 통해서 이러한 견해가 실제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에 대한 저기에 가득 찬 비판자들조차 결국 마르크스의 저작에 주목할 만한 수많은 생태학적 통찰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비판자들은 별 생각 없이 단순히 마르크스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연관된 다음의 6가지 주장들을 이용하는 게 상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6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마르크스의 생태학적 진술들은 그가 남긴 저작의 주요 부분과 체계적 한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눈부신 잡담일 뿐이라고 무시당하는 거. 두 번째로 이러한 생태학적 통찰들은 소외에 관한 그의 초기 비판에서 간간히 나오고 있을 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되고 그리고 그의 후기 저작에서는 이마저도 상당히 불분명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르크스가 궁극적으로 자연 착취를 다루는 데 실패했고 그 대신에 프로메테우스적 여기에서 프로메테우스적이라는 것은 친기술적이고 반생태적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 견해를 채택했다는 주장을 하고요. 이 주장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견해 속에서 이 프로메테우스적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는데 자본주의적 기술과 경제 발전이 생태학적 한계들이 낳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왔고 연합한 생산자들의 미래 사회는 풍요로운 조건 속에서 존재할 것이다. 그다음 5번째로 마르크스는 과학 쟁점들이나 환경에 대한 기술의 역량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적 쟁점들을 분석하기 위한 진정한 과학적 토대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이 존재하고요. 6번째로 마르크스는 인류를 동물로부터 철저히 단절시키고 부자가 아닌 전자의 편에선 종차별주의자였다라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에 대한 모든 비판들은 이 책에서 다루는 분석과는 완전히 모순되고요. 이 책의 분석은 마르크스의 생태학 사상을 체계적으로 재건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부에 대한 자연의 기여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는데 마르크스가 노동을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보는 초자연적 견해를 채택하여 자연의 기여를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독일 사회주의자 페르디난드 라살레를 날카롭게 비판했는데도 말입니다. 이거는 고타 강령 비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고타 강령 비판에 보면 이 부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인데 예컨대 마르크스가 생태학적 가치들을 옹호하기보다는 일종의 베이컨적 자연 지배와 경제 발전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유물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자연을 숭배하는 토리당에 반대하는 일종의 급진적 희거당의 대변자. 다시 말해서 낭만적 생태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공리적 인간 중심주의의 대변자가 됩니다. 이러한 비판에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이 비판이 인류와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에 담긴 근본적 본성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고요. 생태학의 질문은 무엇보다도 우선 특정 가치를 선택하는 문제로 하는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와 자연 사이에서 진화해가는 물질적 상호관계들, 마르크스에 따르면 물질 대사적 관계들을 이해한다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일관된 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물음은 인간 중심주의 대 생태 중심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이러한 이원론은 우리가 생물권 안에서 계속 변화하는 현실적 인간 존재의 물적 조건들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진화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생태학적 가치들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들은 철학적 관념론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유신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현대 녹색 사상 안에서 생태학적 세부 과정 전체를 무보다도 17세기 과학혁명의 등장 탓으로 돌리는 경향. 이게 탈성장주의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강력히 발전해 왔습니다. 이 과학혁명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공적으로 대변되는데 베이컨은 자연지배의 주된 주창자로 묘사됩니다. 이 주장은 대개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지 않은 채 특정 문구들만 인용하는 식으로 전개되었고요. 그러므로 자연지배라는 관념은 단순하고 노골적인 인간 중심주의적 시각이며 기계론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그러나 기계론과 생기론 혹은 관념론 사이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범주들을 각각이 일면성을 가진 채 변정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초월되어야 하는 범주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원론적 파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범주들 둘 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의 지속은 현대 녹색 이론 중에 상당수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인데 이것은 현대 녹색 이론 전통의 때때로 계몽주의 및 대부분의 혁명운동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근대과학을 조야하게 거부하도록 만들었고 이러한 경향은 상당수 현대 탈근대 사상이 보이는 반합리주의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일부 시인, 예술가, 문화비평가들을 제외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거의 모든 사상가들이 반생태적 가치들을 옹호하고 진보를 신성화했으며 따라서 비난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크리스토프 코드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환상과 현실, 유전과 발달 이런 저작들을 쓰신 분인데 자연 정복은 인간과 자연의 끝없는 변동법칙 상호작용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고 다윈과 마르크스로부터 비롯된 인간-자연 관계들에 대한 공진화적 접근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 정복과 그 지속 가능성은 베이컨적 전통에서 나왔고 베이컨적 개선자들 중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옹호한 최초의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 잃어버린 숲, 이런 숲 이런 책을 쓴 존 이블린이라는 입니다. 이 존 이블리는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를 또 일부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숲이라는 책에서 산림은 훌륭하게 공허하고 매연 대책론 이런 책을 써서 공기 오염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19세기 전반 동안 생태학 사상을 진화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발전들은 유물론적 다양함과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크게 진전된 결과로 나왔고요. 중세 시대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지배적 세계관은 거대한 존재의 사슬, 나중에 자연신학으로 이제 수정을 거치게 되는데, 와 같은 목적론이었어요. 이것은 우주의 만물은 신의 섭리로 설명한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신이 지구를 창조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이 따로따로 인간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었고 시간과 공간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최대의적이 애초부터 고대 유물론, 특히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이었어요. 이것은 르네상스와 계몽과학 안에서 이제 이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이 되살아나게 되죠. 스콜라적 아리스토텔레스식 관점에 어문을 표했던 유물론은 이 목적론의 중심에 있던 인간 중심주의에도 문제를 제기했고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자리에서 쫓겨났고 시간과 공간은 무한하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침내 인류는 유인원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며 동일한 진화의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로 비춰지게 됩니다. 물질적 진화의 전 과정에서 인류가 지구와 상호 의존한다는 큰 발견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것은 생태학적 분석의 본질입니다.
또한 중요합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베이컨이 강조했듯이 자연사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이며 아니면 다인이 강조했듯이 자연 선택을 장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였습니다. 다인만의 고유한 자연 진화 설명은 거의 근본적이고 비타협적인 유물론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목적론의 죽음과 반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의 성장을 대변했습니다. 근대 생태학이 19세기 중반에 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윈의 생물사 저작을 토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유스투스 폰 리비는 토양 영양분들의 순환과 이것이 동물의 물질 대사와 맺는 관계를 강조를 했고요. 레이 스틸 가스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윈의 분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베리 커머너는 생태학의 네 가지 단순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어디론가 가야만 한다. 자연이 혹은 진화가 가장 잘한다. 어떠한 것도 무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것이 베리 커머너가 얘기하는 생태학의 네 가지 단순 법칙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인류는 자연 조건들에 의해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실제 인간에게는 자유의 요소, 휘어짐 능력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물질적 조건들이라는 토대 위에서 존재한다. 물질적 조건들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인간에게 일정한 제약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에피쿠로스가 강조했듯이 인류는 적응할 수 없는 종들의 멸종이 지배하며 인간관계의 발전은 생존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은 우연성에 종속되며 인간의 경우에는 윤리적 선택에 종속된다. 여기에 사회계약의 핵심이 포함된다. 에피쿠로스주의는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되었는데요.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에피쿠로스 철학의 중요한 한계는 이 유물론이 너무 간조적이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포에르바흐에게서도 다시 등장하는 문제였는데요. 마르크스는 헤겔의 철학과 변정법에서 능동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뒤에 실천 개념에 근거하여 실천적 유물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작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그것이 그의 사유 속에서 계속 내재되어 있는 더 깊은 유물론적 자연관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 마르크스는 리비와 다인 두 사람의 저작이 지닌 중요성을 매우 빨리 알아보았고 리비의 저작에 근거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다인에 의거한 공진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생태학적 분석은 유물론적이고 변정법적인 입장을 필요로 합니다. 요게 이제 서론에서 유물론과 생태학을 따로따로 이제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사회 생태학의 위기를 보면 환경 문제에 대한 현대 사회과학의 분석들은 대부분 널리 믿고 있는 사실인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지구적 음, 위기와 이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 분석 대부분은 녹색 사상 전반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두 가지 쟁점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인구 팽창에 대한 자연의 한계라는 생각, 이게 멜트스주의죠. 인간 중심주의 관점 대 생태 중심주의 관점의 문제. 환경사회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보존 사회 사상을 비난했는데요. 그것이 자연세계의 존재론적 우선성을 부정하고 자연을 인간 발전의 산물로 인식하는 급진적 구성주의의 한 형태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뿌리 깊은 인간 중심주의, 자연에 대한 도구주의적 접근, 자연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반성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렇게 두드러진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경사회 이론은 사회 이론을 보다 생태학적 의식을 지닌 실제론을 방향으로 재건하기에는 아직까지 충분히 유물론적이지도 역사적이지도 변정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환경사회학자들은 머리와 몸통이 다른 동물인 켄타우루스와 같은 실존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돈 벨라미 포스트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 환경사회학자들이 켄타우루스처럼 머리와 몸통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은 사회학자로서는 그들은 마르크스, 디르켄, 베브에게서 비롯돼 우리 세대까지 내려온 위대한 고전적 전통을 고수하는데
환경주의자로서 그들은 자연을 중시하지 않으며 발전해 온 것이라며 이 전통을 또 부정을 합니다. 반면 이 사상가들 중 상당수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사회 이론을 뿌리에까지 되돌아가서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게다가 무엇을 변정법적으로 초월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복잡한 과제가 사라져 있었고요. 따라서 환경사회학 내부의 논쟁은 구성주의 시각과 반구성주의 시각 사이의 분열로 인해서 수렁에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 이 이혼론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단지 신중한 구성주의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 모든 쟁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잠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적 사회 이론에 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마르크스 그리고 다인의 생애와 연구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본질적으로 두 명의 가장 위대한 19세기 유물론자들이 각각 1882년과 1883년에 사망하는 시점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이후의 자연변정법 개념을 충분히 다루는 것은 현재의 분석 범위를 넘어서는데, 그러나 이 기간 이후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발전과 역사적 유물론적 생태학의 고전 단계에서 발생한 비극적 운명에 대한 몇 가지 고찰이 이 책의 후기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후기도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6장과 후기를 세 번째 날로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마르크스 사상의 생태학적 요소들을 강조하고요. 이 책의 의도는 마르크스를 생태학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마르크스를 녹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의 목적은 현대 녹색 이론 자체가 유물론적이고 변정법적 사유 형태들이 익숙해지지 못한 결과 나타나게 된 약점들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 책의 목표는 마르크스의 연구에서 중심이었던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소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비판을 복원하여 현대 녹색 사상 중 상당수에서 존재하는 관념론, 유신론, 이혼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자연관과 그것의 유물론적인 역사관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르크스의 저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르크스의 사회사상은 생태학적 세계관과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1장의 내용을 보면 유물론적 자연관인데요. 이 1장이 약 한 100쪽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단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다윈은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사망을 하니까 막스보다는 9살이 많죠. 막스는 1818년에 태어났 거의 막스보다 9살이 많은 동시대인이었어요. 찰스 다윈은 1838년 가을에 종의 변이가 생존 투쟁 과정에서 일어난 자연 선택을 통해 생겨났다는 위대한 발견을, 이게 못하구나. 발견을 했습니다. 멜드스의 인구론을 읽은 지 1년이 지난 후였는데요. 그런데 20년 후에 자연 선택을 통한 종의 기원이라는 에서 책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다인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을 지체한 주요 원인은 그의 자연 선택 이론이 주류 시각에 반하는 신성모독을 의미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실제 그러한가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896년에 부인인 에마가 죽으면서 이제 그 다인과 에마가 살았던 집에서 다인의 노트 전집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다인이 이제 1838년부터 쭉 선 그 노트, 그것을 이제 분석해 보면 다인이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게 된 거죠. 다인 시대의 자연 세계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은 비록 과학자와 철학자 사이에서 영향력이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신성한 섭리관념에 뿌리를 둔 목적론적 사고였습니다. 과학 발전과 함께 자연을 서열에 관한 전통적 관점과 성경의 뿌리를 둔 기독교적 종교관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자연신학 전통이 등장을 했고요. 신학적 학설들이 이 기간 내내 보여주었던 탄력성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철저한 유물론의 성장은 주류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물론은 성장 과정의 모든 단계마다 주류 질서에 저항했고요. 우주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의 가르침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한 이탈리아 유물론자 지오나도 브루노는 카톨릭 교회에 의해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윈은 명료한 유물론의 입장을 지했는데요. 목적인에 근거한 자연에 관련된 주장은 모두 불임으로 신에게 봉헌된 처녀처럼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거는 이제 베이컨이 한 말인데 학문을 조능과 진보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그 주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론적 세계관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불임의 사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멜더스가 신성한 섭리에 입각하여 목적인의 견지에서 주장을 개진했다는 점을 관찰한 후 다이는 노트에 자신의 유물론이 이 지점에서 그로 하여금 멜더스를 따르지 못하도록 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실제로 다이는 멜더스의 인구론을 읽고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그 종의 변이를 발견하게 됐는데 나중에 멜드스가 이렇게 목중론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유물론은 그를 배반하게 했다. 다인은 자신의 주장이 존경받는 집단들 내에서 배척받지 않기를 갈구하면서 유물론을 명백하게 공언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고요. 다인의 노트에서 시사하는 바는 만약 인간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지성을 지닌 사랑과 소멸로 생겨난 생태학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종들, 예를 들면 원숭이가 진화할 것이라는 점이고요. 하지만 다인은 그 결과 생겨난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중에 출간된 종의 변이에 관한 저작들에서 다인은 문제가 되는 쟁점을 분산시키고 보다 위험한 쟁점들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상당수의 비판을 피하고자 했고요. 그러므로 인간의 진화라는 문제는 1859년 출판된 종의 기원에서는 거의 완전히 빠졌으며 인간의 유래, 1871년에 발표한 인간의 유래가 나올 때까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간과 동물 사이의 정신과 감정의 연속성 문제는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1872년이면 그가 죽는 해인데 에서 이제 유물론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저작은 이제 다윈의 가장 급진적인 저작으로서 검수라는 전통적 인간 중심주의 해석을 문자 그대로 전면시켰습니다. 검수란 동물을 검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공통된 물질적 관계와 진화 법칙들에 의해 결합되어 있었다라고 다윈은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존 벨라미 포스터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유물론자 다윈과 마르크스의 생애와 저작을 중심으로 이제 이 생태학을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물론과 초창기 마르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39년에서 1844년까지 기간에 마르크스는 다윈과 다른 방식으로 유물론과 실험하고 있었는데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입니다. 이건 1840년에서 41년 사이에 써여졌고요.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마르크스는 자파 해결주의에서 출발하였지만 사변철학과 유물론 사이의 충돌을 제기하면서 이 논문은 해겔 시대를 벗어나 있는 변칙일 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적 변정법을 함의에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합니다. 계몽주의, 특히 영국과 프랑스 유물론과 에피쿠로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관심은 박사학위 논문뿐 아니라 이후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1839년에 편찬한 7권의 에피쿠로스 철학에 관한 노트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나 그 이후에 엥게스와 함께 저술한 저작들 1845년의 신성가족 그리고 1846년의 독일 이데올로기 이런 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을 알아야만 이 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1년에 태어나서 271년에 죽었고요. 아테네 시민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죠.
기원전 306년에 그의 학파의 본산인 정원이라는 것을 열었고 죽을 때까지 그곳은 이제 그리스 전역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그의 추종자에게 간접적 유물론을 설파했는데요. 그의 저작은 대부분 소실되어서 2차 자료에 의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로마 시인 루크레티우스, 기원전 99년에서 55년 살았던 요 위대한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위대한 작품인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라는 시집입니다. 이 책에서 거장의 주요 사상뿐만 아니라 문체까지도 충실하게 재현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위대한 원자론자 레오큐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저작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모두 실체가 허공 속에 존재하며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지만 서로 다른 형태의 크기를 갖고 그 수도 무한한, 불변하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이죠. 이 원자들은 운동의 속성을 지니며 감각 대상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결합되기도 분리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데모크리투스에 따르면 원자는 크기와 형태라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갖고요. 데모크리투스에 대한 많은 해석들은 원자의 무게란 속성을 부여했고 그 결과 하향, 직선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데모크리투스가 그렇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에피쿠로스가 데모크리투스와 갈라진 지점은 원자가 완전히 결정된 경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며 일부 원자들은 휘어진다는 명제를 추가한 데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데모크리투스는 원자의 운동이 필연성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 길로 이렇게 딱 가는데 에피쿠로스는 휘어짐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우연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꼭 필연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필연과 우연의 그 변증법적인 관계를 발견해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우연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하면 모든 것은 다 결정론으로 보통 기계적 결정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론으로 빠지는데 이로 인해서 에피쿠로스는 우연과 비결정성의 요소가 생겨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은 엄격한 논리 체계로서 최초의 몇몇 과정만 성인되면 나머지는 대부분 추론을 통해서 도출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추측물로 끝없는 공간과 무한한 시간이라는 관념이 있고요. 또한 에피쿠로스는 종의 소멸과 인간이 야생 상태에서 발전해왔다는 진화론 이런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유물론 철학은 놀라울 정도로 과학의 발전을 예상했고 17세기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선도적 과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어떠한 형태의 한원론에도 반대했고 이것은 유물론적 관점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징이었고 이러한 반대는 그의 저작 규범에서 발전시킨 정교한 인식론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저작은 감각뿐 아니라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개념인 예치라는 관념, 정신을 통해 미리 생각한 사물에 대한 관념으로 그것 없이는 이해 탐구 토론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예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뜨겁다, 불 이런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뜨거운 거, 불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감각을 동원하지 않아도 불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뜨겁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신을 통해서 미리 생각한 사물에 대한 관념, 이게 예치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없이는 이해 탐구 토론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은 그것을 출발점으로 보존의 원리를 또 설정을 했는데 생태학적 세계관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목적론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에 인간 제도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진화론적인 그리고 실험적 설명을 채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은 인간의 진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에피쿠로스 그리고 아니 과학과 이성의 혁명이라는 챕터가
103쪽에서 129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수많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수많은 과학자와 사상가들이 에피쿠로스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어떠한 발명과 어떠한 사고들을 어떠한 명제들을 했는지 그걸 쭉 설명하는 건데 너무 양이 많아서요. 요것만 해도 한 20페이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르크스와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마르크스와 에피쿠로스라는 챕터에 가면은 마르크스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에피쿠로스가 현재 유럽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보았고 프로메테우스 이미지를 그리스 원자론자들과 연결시켰습니다. 다만 마르크스의 경우 고대 시기 프로메테우스의 짝은 데모크리투스가 아니라 에피쿠로스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에피쿠로스의 휘어짐에 담겨있는 어미에 집중하여 데모크리투스의 체계와 어, 에피쿠로스의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진정한 차이를 인식한 사실상 최초의 인물이었고요. 플라톤이 과학적 유물론자들과 전쟁을 벌였다면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철학을 과학적 유물론자들에 의거했습니다. 그는 다만 기계적 결정론이라는 이론을 거부했을 뿐이죠. 에피쿠로스주의는 순수한 기계적 체계가 아니다. 진화의 산물인 인간 속에 존재하는 의지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물리학의 영역에서 에피쿠로스가 이뤄낸 고유한 창작물이었다. 인간의 문화적 진화는 물질 세계가 처음 확립해놓은 제약들을 위해서 형성되지만 역시 생활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자유를 상징한다. 마르크스는 에피쿠로스에게서 원자로는 그 모든 모순을 품으면서도 자기 의식의 자연과학으로 철저하게 수행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에피쿠로스는 현상 세계의 현실을 본질의 소외로 지각하면서 인간 세계로부터 인간의 소외를 인식했습니다. 인간 자신이 어떤 다른 존재와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별 인류와 관계 맺을 때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산물이거나 초자연적 힘의 산물이기를 멈춘다. 이것이 에피쿠로스에게 기반을 둔 마르크스의 설명이었습니다. 헤라쿨라네움을 필로데모스 서고 해서 수 상태로 발견된 파피루스 6호 속에 에피쿠로스의 위대한 저작 자연에 대하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유적지에서 이제 그 파피루스 뭉치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그것이 또 수 상태로 되어 있었죠. 그 안에 이제 에피쿠로스의 저작이 자연에 대하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상당 부분 복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추측과 변정법적 추론의 상당 부분을 검거하고 있던 마르크스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확정해. 그러니까 막스가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에피쿠로스의 저작 자연에 대하여 그대로 쓰여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자이긴 했지만 대체로 필연성이 존재하며 가능성이 필연성을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현실적 가능성이 아니라 우연과 자유로운 결단을 가장하는 추상적 가능성에 머물렀고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것이 에피쿠로스의 잘못이라는 잘못이었다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자연을 목적론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맞선 에피쿠로스의 외침에서 눈을 떼고 아이스킬로스라는 작가 의가 쓴 작품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에게 등장하는 신에 대한 프로메테우스의 도전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에피쿠로스는 인류에게 빛을 가져다 준 죄로 신에게 이제 제우스 신에게 벌을 받잖아요. 바위에 박히는 그래서 그런 계몽을 대변했고 이것은 종교적 자연관의 거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으면 프로메테우스에 이제 비교를 했겠어요. 마르크스가. 마르크스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강조했듯이 비록 에피쿠로스가 기계론적 유물론을 상당 수준 넘어섰다 하더라도 이러한 긴장은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르크스는 이러한 기계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에피쿠로스의 진정한 기여를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은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을 발전에 있어서 가도기적인 저작이었고, 그렇다 보니 상당한 정도로 해결주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고, 에피쿠로스 철학의 더 폭넓은 역사적 어휘가 이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신성가족이나 독일 이데올로기 이런 쪽에 수용됩니다. 어, 플루타르코스는 이제 목적론적 입장을 가진 시인이에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찬양하는. 그래서 플루타르코스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법과 정부를 폐지하려 한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사실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이 계몽주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단순히 어, 원자론 입장을 가졌다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유물론자였다라는 것 이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견지에서 고대의 삶 속에서 인간주의와 자연주의의 진정한 자기의식적 발전을 대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베이컨, 홉스, 로크를 거쳐서 유물론을 사회 영역으로 가져오는 일을 프랑스의 엘베시우스와 홀바워 같은 사람들의 몫이었는데요. 영국에서 이제 프랑스로 와서 이제 이렇게 프랑스 사회주의 사상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투쟁을 통해서 결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보다 검칙적인 유물론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이제 진정한 지상의 문제라는 장인데요.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은 1841년 4월에 승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이센 당국이 급진적인 청년 해결 학파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학문적 경력을 추구하려고 했던 마르크스의 희망은 좌절됩니다. 마르크스는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열심히 쓴 이유가 아마 그쪽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뭐 교수가 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842년에 3월 브루노 바우어 청년해결 학파이고 막스의 동료죠. 브루노 바우가 이제 비정통적인 교리들을 유포시킨다는 이유로 교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1842년 10월에 라인 신문이라는 데서 이제 편집자로 되었고, 이 편집자가 되고 난 뒤에 쓴 최초의 사설, 최초 연구가 도벌법에 관한 논쟁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의 삶에 있어서 지적 전환점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진정한 지상을 문제하고 부딪혔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빈민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루었고, 이후 저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했는데, 마르크스는 나중에 정치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곤욕스러울 정도로 부족했고, 경제 문제들에 대한 연구로 향할 필요성이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계기가 이때였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공유지였던 땅에 이제 죽은 목재를 가져가서 민중들은 자신의 집에서 불을 떼고 요리를 했는데 이것은 과거 농민들이 가졌던 권리였어요.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도벌로 처벌을 하였죠. 이 시기 프로이센에서 진행된 모든 기소의 6분의 5가 목재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라인 지방은 훨씬 더 그 비율이 높았고요.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는 이런 불합리한 법을 지지하여 간섭적인 권리들을 따르는 일반 시민을 범죄자로 목재의 적으로 만들고 있었고, 그 결과 심지어 생존을 위한 경우라 할지라도 빈민은 사적 소유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때 이후로 자신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유재산의 소유자들이 지구를 조각조각 나눠 가지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1843년 3월 라인시문 편집자를 사임하고 정치경제학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에르바가 나오는데요. 마르크스는 해결 체계와 보다 결정적으로 철학적 단절을 선행을 해야만 본격적인 정치경제학 연구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이 일은 대부분 루드비 포이에르바가 착수한 해결체계 비판에 대해 마르크스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포이에르바는 다인보다 5살 많네요. 다인하고 같은 해 죽고. 네. 포이에르바는
1833년에 베이컨에서 스피노자까지 근대 철학사라는 책을 통해서 베이컨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1841년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신은 인간 감각이 전도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43년에 철학개혁에 관한 예비태제에서 해결 체계의 가장 큰 약점인 자연철학에서 해결과 단절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43년에 미래철학의 원리들이라는 책에서 인류학적 유물론, 새로운 철학은 자연과 더불어 인간을 토대로 유일하고 보편적이며 가장 고귀한 철학의 대상으로 만든다. 그것이 생리학과 더불어 인류학을 보편적 학으로 만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포이에르바의 자연주의에 대한 관심은 역으로 커져가고 있던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켰고요. 그는 도블에 관한 기사를 쓴 이후에 정치경제학이 자연에 대한 인간적, 물질적 전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의 경고들이 오직 한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는데 자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언급했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언급한 것이 포이에르바의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해겔 법질학 비판, 1843년에선 해겔 법질학 비판에서 포이에르바의 변혁적 반복론을 정치 영역에 적응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소외라는 개념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소외. 해겔의 국가 철학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고요. 막스가 예니하고 결혼을 하고 1843년 가을에 독불연보라는 새로운 출판물을 시작하려는 목적에서 파리로 이주를 하게 되죠. 새로운 출판물은 1844년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이 잡지는 즉시 프로이센에서 금지가 됩니다.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책을 만들어서 몰래 독일로 이제 프로이센으로 반입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로 프로이센에 반입된 인쇄본들은 대부분 압류되었고 마르크스와 주요 편집자들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그렇게 탄압을 받은 잡지는 프랑스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당시 영국 정치경제학과 프랑스 사회주의 정치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1844년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노동소외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는데요. 노동소외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즉, 노동자를 노동 대상으로부터 그리고 노동 과정으로부터 인간의 유적 존재로부터 스스로 소외시키는 것으로부터 소외된다. 이 소외는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즉 자기 내부의 본성과 외부의 자연 모두로부터 소외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었고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거는 마르크스가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성은 실천 속에서 자연 전체를 자신의 무기적 신체로 직접적 생활 수단으로 이 자기 활동의 물질, 대상, 도구로 만드는 보편성 속에서 스스로를 분명히 드러낸다. 자연은 인간의 무기적 신체 중 인간의 신체가 아닌 한에서 자연이다. 인간은 자연에 의해 살아간다. 즉 자연은 인간의 신체이고 인간은 죽지 않으려면 자연과 끊임없는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삶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자연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외는 자신의 노동활동으로부터 그리고 동시에 자연을 변형하는 인간의 적극적 역할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소외는 인간을 자신의 신체로부터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으로부터 자신의 정신적 본질인 인간적 본질로부터 소외시켰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항상 사회적 소외이고요. 자기 자신과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자기 소외는 모두 인간이 다른 인간과 자기 자신, 자연 사이에 설정해 놓은 관계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노동소외라는 관념을 최초로 발전시킨 인물은 해겔이었는데 그는 관념의 맥락에서 이것을 전개했습니다. 자연소외의 개념이 인간의 실천적 삶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가 그렇다는 거죠. 자연소외의 개념은 노동소외의 개념에 비해서 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는데 이 두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학적 요점을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노동소외는 노동력이
노동이 사실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상품의 지위로 전락했다라는 사실을 반영했고, 이러한 노동의 프롤레타리아트화는 토지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변형한 것에 기반을 합니다. 토지 관계는 아담 스미스가 본원적 축적이라고 명명한 가정에 의해 급속하게 변형되었는데, 여기에 공유지의 울타리치기, 대토지 소유의 등장, 농민의 추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지배 자체가 그의 소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복잡하고 변정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것은 토지, 즉 자연의 본질적 힘을 독점한 사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대지가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했을 뿐 아니라 그, 그러니까 토지를 독점한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가 그래서 주건 물질이 어마어마한 다수의 인류에 대해서 지배력을 또 행사하는 것을 모두 의미합니다. 마르크스는 유대인 문제라는 짧은 글에서 사적 소유와 화폐 체제 아래에서 성장한 자연과는 자연에 대한 사실상의 경멸이며 실질적인 격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마스 민츠는 모든 피조물들, 물속의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 대지위의 식물이 소유물로 되었다는 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똑같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음,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어, 소유물로 되었다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라고 썼습니다. 토마스 민츠는 독일 농민 전쟁을 독일 농민, 그 한국의 전봉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츠가 묘사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마르크스에서 이르러 화폐 물신성을 통해서 표현되고 화폐는 소외된 본질이 됩니다. 단지 농업과 대토지와의 관계에서만 사적 소유 체계, 이게 어떤 체계가 자연의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태학적 태부는 마르크스가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언급했던 대도시들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오염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대도시 노동자들의 소외는 빛, 공기, 청결함이 더 이상 자기 실존의 일부가 아니라 어둠, 오염된 공기, 정화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자신들의 물질적 환경을 구성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인류와 자연이 소외된 결과 창조적 노동뿐 아니라 삶 자체의 본질적 요소들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흐를 통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해결 체계와 결별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 해결의 사변 철학이 유심론, 다시 말해 신학을 대체하기는커녕 종국에 가서는 철학을 이름으로 신학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 둘째, 인간 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자기 이론의 기본 원리로 만듦으로써 참된 유물론과 진정한 과학을 창조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해결 자신이 계시, 정신적 존재에 따른 자연의 창조라고 부른 것을 통해 무비판적 실정주의와 마찬가지로 무비판적 관념론 사이의 연계를 표현했던 해결을 부정에 반대했다라는 것.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인류의 소외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실천의 영역, 즉 인간의 역사 속에서만 발견될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단언합니다. 인간 역사의 상당한 시기를 차지했던 인간의 유적 존재 및 자연, 이 둘로부터 인간의 자기 소외는 바로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자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 그것의 필연적 해결책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연합체대 정치경제학이라는 가 있는데요. 마르크스가 처음으로 연합체 혹은 연합한 생산자, 우리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바로 경제학 철학 수고인데요. 사적 토지 소유의 독점 철폐는 연합체를 통해 실현될 수 있고, 연합체는 토지에 적용했을 때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대토지 소유의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처음으로 이게 경제적 관점에서 대토지 소유의 이점이라는 것은 생산력의 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땅을 한 사람은 조그만 분할지를 조금씩 갖고 있으면 그것을 경작하는데 뭐 기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토지 분할 속에 내재한 경향적 평등을 실현한다. 동시에 연합체는 토지에 대한 인간의 친밀한 유대를 더 이상 농노제, 귀족제, 그리고 토지에 대한 어리석은
비법을 통하지 않고 합리적 방식으로 복원한다. 이것은 쓸 대지가 물물교환의 대상기를 중단하고 자유로운 노동과 자유로운 확률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을 위한 진정한 개인적 소유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에게 공산주의는 다름 아니라 연합체에 의한 사적 소유의 적극적인 폐지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공산주의는 완전히 발전한 자연주의로 인간주의와 같으며 완전히 발전한 인간주의로 자연주의와 같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충돌의 진정한 해결이며 실존과 존재 사이의 자유와 필연 사이의 개인과 유 사이의 충돌의 참된 해결이다. 라고 막스는 얘기합니다. 마르크스는 후기 저작들에서 포이에르바 철학의 간조적, 몰역사적 측면들과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포이에르바의 자연주의적 유물론은 마르크스의 성숙한 역사 유물론 안에서 계속 공명합니다. 더욱이 마르크스는 에피쿠로스의 경우에서처럼 포이에르바에게서 종교 비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자신만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상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아주 고대 시대의 철학 문제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서 사실은 또 우리가 입에 익숙치 않은 여러 가지 인물들도 나오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딱 혹시 오늘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혹시 오늘은 이제 전체 이 책 내용에서 사실은 이제 이 책의 기본적인 뭐 철학적인 바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이제 서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박수주의의 생태학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발제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오늘 발제 내용에 대해서 뭐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나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분이 계시면 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